이승만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익종입니다. 주익종의 현대사 돋보기 오늘의 주제는 여자정신대입니다. 제가 강제동원 문제에 관해서 지금 연이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다룰 주제는 여자정신대 내지는 여자근로정신대입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한마디로 상당한 혼동과 무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단적으로 여자근로정신대, 이 여자정신대를 군 위안부와 혼동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고 또 그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고 이런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 대표적인 단체가 한국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 줄여서 정대협이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정신대 문제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 이제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또 같은 문제를 다루는 기관으로 한국정신대연구소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정신대연구소 역시 군 위안부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두 기관의 홈페이지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위쪽에 보이는 거는 이 정대협, 한국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의 그 홈페이지인데요. 제일 큰 사진으로 화면으로 평화의 소녀상 이게 나와 있고요. 그 옆에 집회 현장에 관한 2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전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그 밑에 제가 이제 또 하나 붙여놓은 거는 연구소 소개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이 한국정신대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자기들 기관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나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건데요. 거기 보면 한국정신대 연구소는 일제강점 시기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반드시 선행해야 할 조사 연구를 목적으로 90년 7월에 발족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 연구소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군 위안부 정신대 기관의 이름은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인데 군 위안부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관련된 분들이 쓴 글에 보면은 어쨌든 그 당시 사람들, 그러니까 일제 말에 이제 위안부라든가 정신대로 간 사람들 또는 그 사람들을 보내고 남은 여기 조선인들, 이 사람들부터가 그렇게 혼동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좀 상당한 혼동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엄청난 수의 여성이 정신대로 동원되고 그 중에서 상당수가 위안부가 된 것처럼 많이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어떤 이제 연구자의 글에 보면은 1943년 이래 약 20만 명의 여성을 여자 정신대로 모집했고 그중 5 내지 7만 명을 종군 위안부로 데려가 일본군의 성노예로 생활하도록 강요하였다. 이렇게 서술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만 명을 여자 정신대로 데려갔고 그 중에 5만에서 7만 명을 그러니까 4분의 1에서 3분의 1이 그 종군 위안부로 또 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도 역시 혼동이 있죠. 여자 정신대의 범주 중에 하나가 이제 일본군 종군 위안부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그러면서 그 숫자가 엄청나게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 자체가 여자 근로정신대 자체가 어떤 건지를 잘 모르는 연구자는 알고 있습니다. 이 연구자들은 그동안 90년부터 이 작업을 시작했더라도 한 20년 정도, 20년이 뭡니까? 한 30년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연구나 논의가 진행이 되면서 정신대와 위안부가 다르다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건 연구 논문에서만 그럴 뿐이고요. 이렇게 대중들한테 소개할 때는 그냥 정신대가 곧 위안부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대 자체에 대해서 위안부 자체에서도 저희가 제대로 알아야 되겠지만 또 정신대 자체에 대해서도 좀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자 근로정신대가 이제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근로정신대라고 할 때 이 정은 앞장선다는 뜻입니다. 앞장서고 신은 물론 몸신자고요.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진력을 한다.
앞장서서 국가를 위해서 앞장서서 뭔가 봉사를 하고 일을 한다. 이런 뜻이 이제 정신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이제 역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90년대 초부터 이제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상당히 축적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연구자들에 의해서도 나온 것도 많고 또 일본에서도 연구가 많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최초의 연구는 93년도에 그 이화여대 석사 논문으로 나온 여순주 씨의 논문이 최초의 논문인데 어쨌든 초기에 위안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잘 다뤘다고 정신대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잘 다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올 여름에 이제 퇴임을 했습니다. 서울대 사회학과에서 사회학과에 재임하다가 퇴임한 교수로 정진성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군 위안부 문제, 정신대 문제 그동안 한 20여 년, 거의 30년 가까이 좀 다뤄왔습니다. 그래서 정진성 교수의 뭐 연구가 있고요. 정신대에 대한 연구도 있고, 그다음에 물론 위안부에 대한 연구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릭교대 명예교수인 야마다 시오지라고 하는 분이 우리의 뭐 민족주의 사학자 내지 뭐 좌파 역사학자들이 본다면 양심적인 뭐 일본인 뭐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뭐 일본 식민지 지배 기간 동안에 피해를 끼쳤나 악행을 끼쳤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연구를 한 분이어서 대표적으로 무슨 관동 대학살에 조선인 관동 대지진 때의 조선인 대학살에 대한 연구 뭐 이런 거를 한 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분이 이제 2005년에 그 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일 민족문제 연구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 학술지에 실은 논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종합판이 그 정부위원회인데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위원회라는 정부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2008년도에 정신대에 관한 그 조사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조사 보고서는 이제 그 강제동원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신고를 한 정신대로 동원됐다고 해서 신고를 한 사람들의 자료를 새로 모은 뭐 그전 새로 문헌 조사를 한 것도 있지만 특히 그런 피해 사례들을 그 모아서 그거를 정리해서 내놓은 자료로서 연구서로서 좀 의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연구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뭐 정신대의 전체 상을 파악하는 데는 현재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물론 여전히 밝혀져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만 기본 개요에 대해서는 잘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자 정신대, 또는 여자 근로 정신대와 관련해서는 44년도 8월 달에 법령이 나옵니다. 여자 근로 정신령이라고 해서 일본과 이제 조선에서 동시에 이제 시행이 됐는데요. 법령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부터 동원하겠다.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여자 근로 정신령에서는 그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 또는 후생 대신 또는 지방장관이라는 건 도지사 같은 겁니다. 일본 같으면 이제 현 장관이 되겠죠. 현의 지사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지방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명령으로 정하는 근로 협력을 하게 하는 게 이제 여자 근로 정신대의 임무가 되겠고요. 그러면 누가 하느냐? 그 대상을 뭐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그 39년도에 국민 직업 능력 신고령이라는 게 이제 발표가 됐었는데 그 국민 직업 능력 신고령에 의한 국민 등록자인 여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죠? 국민 직업 능력 신고령이라는 거는 이제 일제가 전쟁 수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사람들을 군수산업에 제대로 동원하기 위해서 파악을 하겠다 해서 신고를 하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국민 등록자의 는 어떤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신고를 해서 국민 등록자가 되느냐면 적어도 중등학교 정도의 광업계라든가 아니면 공업계 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뭐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오랫동안 종사를 해서 그에 준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기술자로서 등록해야 된다 해서 그 사람들이 국민 등록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자 기술자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등학교 중에 물론 광공계 학교들이 있습니다. 공업학교, 뭐
광업학교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여자를 안 받아요. 여자를 전부 남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법의 이 여자 근로정신령에 의해서 국민 등록자로서 신고를 할 그 대상이 되는 여자가 없어요. 거의. 그러면 이 법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법에 붙여놨냐면 혹은 지원을 하는 여자, 그러니까 근로정신대로 지원을 하는 여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어디로 보내겠다. 이제 이런 식의 규정을 해놨습니다. 근데 어쨌든 법이 44년도 8월 이후부터 8월에 나왔으니까 8월 이후부터 동원이 됐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 전부터 동원을 했고 특히 그 해입니다. 44년도 3월부터 이 봄부터 본격적으로 동원을 했고요. 그렇다면 이 법령 8월 달에 공포가 된 이 법령은 이러한 실제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근거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자 근로정신대의 실태, 이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원 대상과 관련해서 직업 능력 신고령상에서 국민 등록자 여자는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결국 지원자가 그 대상이 되는데, 아무나 지원할 수 있게 하질 않았고요. 이 일제 본국도 그렇고, 특히 총독부 당국은 아무나 지원할 수 있게 하질 않았고, 초등학교 수료자 정도, 수료자 이상으로 했고, 연령은 물론 미혼 여성으로서 13세에서 21세, 이렇게 어린 여성으로 잡았습니다. 이 취지는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말하자면 여학생이죠. 여학생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그냥 논다는 걸로, 놀고 있는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성 유휴 노동력을 일본 공정으로 끌어내겠다는 거고, 그 중에서도 왜 초등학교 졸업 이런 걸 요구했냐면, 그러니까 공장에서 일하려면은 1어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니까, 그런 1어 해독 능력을 있는 사람, 이거를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로서는 어쨌든 여자가 초등학교를 졸업했다 그러면 그 자체로는 그래도 고학력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건데, 이런 고학력자를 요구했다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나이로 보면 실제로는 14세에서 16세. 그래서 약 1929년에서 31년까지 그때 태어난 여성 중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런 사람들이 주로 대상이 됐습니다. 동원 방식은 모집을 하고, 그래서 모집을 할 때 거기에 지원한 사람 중에서 골라서 이제 동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용처럼 뭐 누구한테 영장을 때려가지고 그냥 끌고 가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모집은 누가 하느냐? 부나 시에서, 도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경성부, 인천부, 뭐 이런 부나, 그러니까 시죠, 시나 아니면 경기도 또는 전라북도, 뭐 이런 도와 같은 지방행정 조직이 이 모집의 주체가 됐고요. 모집을 할 때 우선은 신문 광고를 냅니다. 모집하겠다 해서. 자료 화면을 하나 좀 보시겠습니다. 매일신보 45년 1월 26일 날 나온 자료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여자 정신대를 모집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좀 상태가 좀 안 좋죠. 안 좋긴 한데, 이제 오른쪽부터 읽어야죠. 이게 아마 이런 이제 한자로 레자가 나오는데, 이거는 장래의 직장은 여성을 부른다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그러니까 여성들이요, 이제 말하자면 직장에 나와라, 말하자면 이런 얘기죠. 그리고 여기 보면 경성부 해가지고 서울시죠. 지금으로 치면 서울시에서 경성부에서 모집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 이제 뭐 여러 가지 광고니까 항목 소개를 하고 있는데, 어디에 가느냐? 취업지는 일본의 후지코시 공장. 뒤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의 후지코시 회사에 이제 공장으로 간다는 거고, 자격은 이제 여기 자격 돼 있어요. 국민학교를 수료한, 그러니까 초등학교죠. 초등학교를 수료하고 연령은 13세에서 21세다. 그리고 이제 지원 서류를 뭐 내겠죠. 내면 전형을 하는데, 선발을 하는데, 이거는 2월 15일 날, 그러니까 45년 2월 15일 날 오전 9시에 부민관 중강당. 부민관이 지금으로 치면 뭐 세종시 시민회관 같은 거죠. 시민회관. 부민관 중강당에서 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대우가 나오는데, 대우는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요. 연령에 따라 대우한다. 뭐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선 신문 광고를 때리지만 이런다고 사람들이 가겠습니다 하고 열렬히 뭐 응모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조직을 통해서 이 선전을 하게 되는데 이게 학교에서 주로 선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하라고 하는 선전을 학교에서 이제 하게 됐고요. 그래서 어떤 연구에 의하면 37건의 사례가 있는데 그 중에서 4분의 3이 28건이 학교를 통해서 학교에서 뭐 권유 내지는 설득 뭐 이런 거를 받아서 가게 됐다 하는 거고요. 그 학교는 대부분 다 국민학교입니다. 국민학교 고학년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 교실에서 가라고 이렇게 권유를 해서 이제 가게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 연구상에서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응모를 권유를 했는데 응모를 권유한 사람이 한 절반 정도가 일본인 교원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선인 교원의 비중은 좀 작은 걸로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약간 좀 의아한데 어쨌든 조선인 교사 수가 나중엔 더 많았고, 그렇다면 조선인 교원의 그 응모 권유, 강권 이런 거에 받아서 간 경우가 더 많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저의 이제 의문인데, 어쨌든 현재까지 연구 결과는 일본인 주로 반 이상이 일본인 교원의 권유를 받아서 간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원자가 정 없을 때는 뭐 그렇게도 갔다 그래요. 이건 이제 증언 결과죠. 그러니까 담임 선생이 아무도 지원 안 해? 이러면은 제비뽑기, 이제부터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몇 번 네가 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든가. 그래서 보내야 될 숫자가 있으면 그만큼을 채운다든가, 아니면 담임 선생이 임의로 야 네가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하고 임의로 지명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29년생의 대구 출신자의 증언이 있는데 그걸 한번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 강제동원위원회에서 그 사례들을 모아서 보고서를 냈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이제 실려 있는 거고요. 이분은 이렇게 이제 증언을 하고 있어요. 일본 가서 그 군수물자를 만들어주면 우리 공부도 자연적 이제 중학교 과정을 밟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권유를 했다는 거죠. 네가 일본 가서 군수공장 가서 일하면 중학교 과정도 공장에서 일하면서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권유를 했다는 겁니다. 또 일반 가정에 이 부역을 면제해 준다. 그러니까 네가 가면 너네 집에 부역이라는 게 이제 근로보국대라고 해서 막 사람들을 동원을 하는 건데, 이제 한 명이 갔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이 근로보국대 이런 부역을 면제해 준다. 이렇게 이제 또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벌어서 가면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사니까 13명의 아마 여학생이 있었던 모양인데 7명이 간다고 선생님하고 약속을 하고 졸업을 했대요. 그러니까 45년도 아마 1월 달에 졸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45년도 봄에 졸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이 사실 허락을 안 하겠죠.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아이들이 약속을 하지만 부모들이, 어느 부모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어느 부모가 이 어린 여학생이 딸이 일본 가는 거를 허락을 하겠어요? 안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담임 선생이 졸업하고 난 다음에도 자꾸 가정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미 졸업했는데도. 그래서 도장을 찍어달라고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 경우에는 아버지가 자기 6학년 때 이제 돌아가셨고, 그래서 할머니랑 어머니랑 이렇게 있는데 아마 할머니가 의사결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할머니는 보리밭 매러 바깥에 가서 일을 하고 이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담임 선생이 자꾸 찾아오니까 자기가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도장을 찍고, 그래서 동생들 부역 안 내보내려고, 자기가 동생들 부역 안 내보내려고, 바로 밑에가 남동생이거든, 뭐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응모에 응하게 됐느냐 뭐 하는 부분인데, 역시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일본에서 학교를 다닌다거나 돈을 벌 수 있다든가 하는 이런 감언이설이죠. 감언에 따라서 갔다 하는 사람들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는 이런 감언을 하면서 또 애국을 강조하죠. 네가 가면 뭐 대일본 제국의 뭐 충량한 시민으로서 뭐 국가에 봉사를 하는 거고, 막 이제 이렇게 이제 애국을 강조한다든가 또는 협박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급 학교 진학을 못한, 그러나 더 학교를 다니고 싶어 하는 그런 좀 가난한
그런 소녀의 경우에 이게 일본에 가면 공장에 다니면서 학교도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에서 갔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모니설로 꼬였다는 게 말하자면 일종의 기망, 사기, 좀 사기 행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다 그래요. 그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후지코시 그 공장 동원자의 경우에는 이제 와서 소개를 하면서 그 회사의 어떤 팜플렛을 보여주는 거예요. 팜플렛에 보면 그 근로자들이 뭐 근로 시간 외에 여러 가지 과외 활동을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꽃꽂이를 하는 모습들, 꽃꽂이 이렇게 취미 생활을 하는 거, 그다음에 수영하는 모습. 자, 그때 우리나라에 뭐 그러니까 냇물이나 이런 데 강이나 이런 데서나 수영하지 수영장이 어디 제대로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회사의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모습, 뭐 이런 거를 보여주면 이제 눈이 약간 좀 휘둥그레지는 거죠. 거기에 혹해서 응모했다 하는 이런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여하튼 소녀들은 그렇게 해서 가고 싶어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부모는 다 반대를 하죠. 안 보내고 이러니까 그냥 보낸 건 아니에요. 아까 뭐 케이스에서는 그래서 도장을 뭐 본인이 찍었다 뭐 이런 아버지도 안 계시고 해서 뭐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부모가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모를 설득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그 서울 방산국민학교의 이케다 마사에라고 하는 교사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부모들을 설득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 동의해서 사람들이 가게 되는 거고요. 사진 한 장 좀 보시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이제 이 여자 근로정신대 출발 전에 학교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30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29년생, 30년생, 31년생 중에서 많이 갔다고 말씀드렸어요. 후지코시라는 공장에 역시 간 거고 학교 교정에서 찍었는데 요 앞에 앉은 그 학생들이 가는 근로정신 들어가는 학생들이죠. 그러니까 6학년쯤 되겠죠.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죠. 아이들이고 그 바로 뒷줄이 이제 여기 사진이 아주 선명하진 않습니다만은 그 엄마들이에요. 엄마나 또는 할머니 뭐 이런 부모들입니다. 학부형입니다. 다 쪽진 머리를 하고 있어요. 대개 다 보면 쪽진. 그리고 요 뒤에 이제 교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남자 교사들 뭐 요 뒤에 있는 젊은 여자들이 있는데 약간 더 젊어 보이는 여자들이 있는데 헤어스타일도 좀 다릅니다. 뭐 단발머리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아마 학교 교사들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교사들이 설득을 하고 아주 강권을 하고 뭐 이래서 간 거고 그거를 총지휘한 사람이 이 사람이 교장이겠죠. 아마 교장이 한가운데 앉아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처참한 사진 아닙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그 엄청나게 멀리 떨어진 뭐 그때 통신이 제대로 뭐 됩니까? 뭐 편지 쓰면 한참 후에나 편지가 오고 또 폭격 맞아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고 이러는 이제 상황인데 어쨌든 이런 처참한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출발하기 앞서서 부모하고 같이 이 사진을 찍은 참 슬픈 어쨌든 사진입니다. 자, 동원지를 좀 보시겠습니다. 다시 자료화면을 좀 보시죠. 일본의 군수공장인데요. 대표적으로 요 세 군데에 갔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있는데 이 세 군데가 어쨌든 여러 증언자들 보면 대개 다 요 세 개로 좁혀집니다. 이 도야마라는 곳에 제일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동해 방향이죠. 동해 방향. 이쪽은 아무래도 겨울에 춥고 눈이 많이 오는 그런 지역이죠. 여기에 이제 후지코시 강제공업 주식회사라고 해서 지금도 이 회사는 멀쩡하게 있습니다. 이 회사 이제 이 도야마 공장인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무기류 이런 거를 이제 만드는데 여기에 45년도 5월 달에 1000명 넘게 가 있었어요. 1089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대가 1600명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일본인이 아마 한 500명 정도 있었던 것 같고 조선인 어린 소녀가 1100명 가까이 있었죠. 전체 공장은 한 36,000명 되는 굉장히 큰 이제 공장입니다. 여기에 이제 제일 많이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간 지역이 여기입니다. 나고야에 보면 미쓰비시 중공업에 나고야 항공 제작소라는 것이 있었어요. 여기에 이제 공장이 2개가 있는데 이 일본이 다시 이제 뭐 여러 가지 전투기 이런 거 생산을 했잖아요. 그 전투기 나가시마가 하는 회사가 이제 제일 많이 최대 생산하는 회사고 그 두 번째 회사가
이 미쓰비시 중공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이제 한 270명 정도, 45년 8월 달에 270명 있었고, 도쿄에 이제 이거 섬유공장이죠. 섬유공 마사 방적 회사의 공장에 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연구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집약을 해보면은 한 4,000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일본으로 간 그 정신대가 한 4,000명 정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후지코시 군수공장에서 뭘 하느냐? 선반 일을 했다 그래요. 글쎄요, 선반 일이라는 게 상당한 좀 힘이 필요로 하는 건데, 그래서 남자들이 하는 게 적당하지 않나 싶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소녀들이 가서 선반 일을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나고야 그 항공 제작소에서는 비행기 그 무슨 그 칠하는 거, 예? 비행기 겉에 이제 페인트 그 도료 칠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공장 생활은 당연히 이제 기숙사 이런 데서 생활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같은 기수, 같은 지역 출신자들이 한꺼번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숙사에 같이 모여 있어요. 물론 같은 기수라고 해도 뭐 같은 지역 출신이라고 해도 같은 학교 출신도 있겠죠. 같은 학교 출신이 한꺼번에 가는 경우에는 이제 아는 친구가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그냥 전라북도 같은 출신 뭐 이런 정도의 그 같은 지역 출신이라는 게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식 조직이고 그러니까 규율에 맞춰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아침에 같은 시간에 기상해서 뭐 체조하고, 그렇죠. 식사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공장 가서 일하고 돌아오고 뭐 이런 식으로. 간혹 뭐 주말에는 이제 뭐 허가를 받아서 이제 외출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엄격하게 이제 통제가 됐다고 하고, 당사자들 경우에는 얼마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되게 돈을 나 받은 거 없어. 뭐 못 받았다고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사를 해보면은 이 대표적으로 많이 갔던 후지코시 공장 경우에는 월 50원 정도를 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왜 광부들 경우에는 100원도 넘고 150원 뭐 이렇게도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어느 정도 숙련도 있고 노동 양도 많겠죠. 그런데 이제 소녀들이고, 그리고 숙련도도 낮고 이러니까 아마 많이 주지는 않아서 월 50원 정도였는데, 여기에 역시 뭐 강제저축도 있고 기숙사비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실수령액이 얼마 안 됐던 거고, 이러다 보니까 당사자들은 뭐 임금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나중에 그 쌓였던 저축도 제대로 못 받고 이제 돌아온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사진을 좀 몇 장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요 사진은 미쓰비시 중공업 이제 나고야에 있는 항공기 제작소에 전라남도 근로정신대원들이 기숙사에 들어가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기숙사가 되겠죠. 여기 이제 그래도 경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어린 소녀들이 오고 있어요. 체격만 봐도 굉장히 작죠. 굉장히 어린 소녀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아마 안에 들어간 것 같아요.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뭐 입소식 뭐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44년도 6월 달이고, 여기서 뭔가 이렇게 손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사람이 사감장이라 그래요. 이 기숙사의 사감장. 요 앞에 있는 이제 그 밑에 있는 사감 선생들이죠. 일본인 여성이 이제 있고, 그 아이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지금 뒤를 돌아보고 있네요. 근데 어쨌든 다 단발머리에 아주 어린 소녀들. 지금의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보다도 체격이 훨씬 더 작은 그런 그 소녀들이 어쨌든 지금 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진은 지난번에 한번 이제 보여드렸는데, 이 후지코시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45년도 10월 달에 이제 해방되고 나서 돌아오느라고 후쿠오카에 지금 집결해 있는 어린 소녀들입니다. 여기는 이제 전라북도 여자근로정신대고요. 이 사진이 지금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밝게 웃고 있어요. 찡그린 소녀가 거의 없고요. 이제 아마 돌아간다는 것 때문에, 이제 그리운 집에 돌아간다는 생각 때문이겠지만 밝게 웃고 있습니다. 특히 제일 가까이 보이는 이 두 소녀가 밝게 웃고 있고 대체로 그렇습니다. 정말 슬픈 사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소녀들은 지금 웃고 있지만은 어쨌든 그래도 무사히 이 소녀들은 다치거나 또는 죽지 않고 돌아갔는데, 이 나고야시는 아마 폭격맞은 과정에서 6명인가가 이 6명의 소녀가 이제
죽은 걸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자 정신대는 어린 소녀들을 일본의 공장에서 일을 하게 하는 거였고, 그래서 군 위안부와는 전혀 별개다. 우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생, 일본어 의사소통이 되는 초등학교 졸업생들을 데려갔고, 그 다음에 지원을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득도 하고 압박을 하고, 또 그때 뭐 사탕발림으로 뭐 일본에 가면 공부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허위로 속였다, 기망을 하고 사기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정신부하고 위안부가 왜 혼동됐나 하는 문제를 사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거 정신대를 일본군 위안부로 인식을 했었습니다. 90년대 초까지. 그러다가 그래서 사실 90년대부터 운동, 뭐 일본에 대해서 사죄와 반성, 뭐 배상 이런 거 요구하는 운동이 시작됐을 때 단체 이름이 정신대 대책협의회 이렇게 이제 해서 시작을 했던 거죠. 그때 사실 저의 대학원 때 지도 교수인 서울대 경제학과의 안병직 교수가 이 분들하고 같이 작업을 했어요. 같이 이제 스타디 뭐 이런 거를 했었는데, 하다가 보니까 그때 저희 지도 교수가 새로운 그때 발견으로 많이 지적을 한 게, 위안부와 정신대가 다르다고 하는 거를 제 기억에는 한 92년인가 이때쯤 하여간 밝혀서, 제 기억에 역시 한국일본가에 아마 크게 한번 이렇게 거의 전면에 뭐 이렇게 큰 기사로 나간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여하튼 90년대 초까지 정신대가 곧 위안부 이렇게 다들 알고 있었다는 거고, 그래서 단체 이름도 그렇게 됐던 거죠. 그럼 사람들은 이게 전혀 다른데 왜 이거를 같은 걸로 인식을 했을까? 이 한국 사람들이 이 수십 년 동안. 이게 저는 단순한 무지라고는 생각 안 됩니다. 또 단순한 무관심이라고 생각은 안 들고요. 어떤 약간 좀 악의성이 있는 어떤 편가르기 이런 게 아닌가. 그리고 심리적인 학대 같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쨌든 일본의 위안부든 아니면 정신대든 다 일본이나 외지로 나갔죠. 나갔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다 같은 거다 뭐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각, 악의적인 어떤 편가르기 시각, 이런 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한국인들의 어떤 좋지 못한 심성이죠. 좋지 못한 습성으로 이런 결과가 나타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자호란 때 이제 항복하고 나서 많은 조선인 여자들을 포로로 잡아갔잖아요. 잡아갔다가 나중에 이제 뭐 10만 명을 잡아갔다 그러나요? 여기 뭐 잡아갔다가 나중에 돌려보냈는데 환향녀죠. 그러니까 고향에 돌아온, 고향 향자 돌아올 환자에서 환향녀인데, 나중에 그게 뭘로 변했습니까? 환양년, 예? 행실이 바르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막 불렀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본인이 행실이 나빠서가 아니라 전쟁에서 나라가 항복을 해서 그래서 강제로 끌려갔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환양년이다 이렇게 부르는 심성, 저는 뭔가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한 게 아니었나. 그래서 이 과정은 좀 제대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악의적인 어떤 편가르기, 그런 거 관련된 또 무관심, 이런 것 때문에 정신대와 위안부 이런 거를 그냥 혼동해서 막 섞어서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